가난한 한 소년이 1997년 IMF 시절에 도시락을 싸오고 달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에게 거지라고 취급받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하늘은 IMF 외환위기라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어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활기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서울의 변두리 가파른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달동네의 아침은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삐걱이는 판자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찬 공기와 함께 7살 민준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밥 냄새는 할머니의 사랑이었고 민준이의 하루를 여는 따뜻한 신호였다. 민준아, 일어났느냐? 어서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주름진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민준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좁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양은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겨울의 끝자락,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그 느낌이 싫지만은 않았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이랄 것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민준이의 아침밥과 도시락을 챙기고 계셨다. 민준이네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판잣집이었다. 방 한 칸,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부엌이 전부였다. 아빠는 저 멀리 공사판을 떠돈다 했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붙여주겠다고 집을 나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깜깜무소식인 부모님을 대신해 민준이의 세상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는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 시장 좌판에 나갈 준비를 하셨다. 직접 캔쑥이며 냉이 그리고 어디선가 얻어온 채소들을 다듬어 팔아 민준이의 학용품과 서툰 반찬거리를 마련했다. 할머니의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기역자로 굽어 있었다. 세월의 무게와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등이었지만 그 굽은 등은 민준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산이었다.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시기 전 반드시 민준이의 학교 갈 채비를 손수해 주셨다.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책가방을 챙겨주시고 어젯밤 꿰매놓은 무릎에 낡은 헝겊이 잘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 싸는 것은 바로 민준이의 도시락이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캐릭터가 그려진 도시락통은 아니었다. 낡고 색바랜 플라스틱 도시락통. 그 안에는 언제나 똑같은 반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시큼한 김치 한 조각과 간장에 졸인 까만 콩자반, 그리고 하얀 쌀밥. 그것이 전부였다. 가끔 운이 좋은 날에는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계란 하나를 부쳐 넣어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날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다. 민준이는 단 한 번도 도시락 반찬에 대해 투정을 부려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의 새벽을 알고 그 도시락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준이는 그 도시락이 자랑스러웠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시락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차 조심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 할머니는 늘 같은 당부를 반복하며 민준이의 작은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민준이는 힘차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가파른 달동네의 골목길을 내려가는 민준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직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알지 못했고 가난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순수한 7살의 아침이었다. 학교 가는 길 민준이는 새로 산 운동화 대신 몇 번이나 꿰맨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발을 보았다. 친구들이 자랑하는 로봇 장난감이나 최신 게임기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민준이에게는 할머니가 있었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 있었으니까.
책가방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도시락통의 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민준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야지. 할머니가 싸주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이니까. 하지만 그 순수한 믿음과 행복이 머지않아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 민준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학교 급식실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자신의 작은 도시락이 어떤 의미로 비치게 될지를. 1997년의 겨울은 그렇게 한 아이의 작은 세상에 시리도록 아픈 생채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아이들에게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오전 내내 이어지던 수업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떠들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 특히 민준이가 다니는 학교는 얼마 전부터 도시 전체의 지원을 받아 전교생에게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급식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간지리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식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그리고 매일 바뀌는 다채로운 반찬들을 받아들고 저마다 친한 친구들과 자리를 잡고 앉아 즐거운 식사를 시작했다. 돈가스가 나오는 날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햄소시지 볶음이 나오는 날에는 서로 하나라도 더 받으려 장난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활기찬 공간 속에서 민준이는 언제나 외톨이였다. 민준이는 급식 배식대에 줄을 서지 않았다. 대신 교실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들고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다른 아이들의 따뜻하고 풍성한 식판과 민준이의 차갑고 단출한 도시락은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민준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밥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아이들이 민준이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왜 쟤는 우리랑 똑같은 밥을 먹지 않고 혼자 다른 걸 먹을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었다. 그 중심에는 같은 반의 재호라는 아이가 있었다. 재호는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다. 언제나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다녔고 최신 장난감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재호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골목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재호는 민준이의 도시락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야, 쟤는 맨날 저것만 먹나 봐. 밥하고 시커먼 거하고 빨간 거. 저게 다야? 재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이의 가슴에 박혔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자랑스러운 도시락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귀가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재호와 그 무리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민준이가 급식실 구석에 앉을 때마다 주변을 둘러싸고 수군거렸다. 야, 가난뱅이다. 돈 없어서 급식도 못 먹는데. 저거 먹고 힘이나 나겠냐? 달동네 사는 애들은 다 저렇게 먹는데. 가난뱅이 달동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민준이의 마음을 후벼 팠다. 민준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빨리 밥을 삼키려 애썼다. 하지만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김치 조각은 너무나도 시고 아프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실 할머니,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자신의 옷을 꿰매주시는 할머니.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놀림을 받을까봐 꼭 참아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의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밥이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급식실 전체를 진동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짜장 소스를 밥에 쓱쓱 비벼 먹었다. 민준이는 여느 때처럼 구석자리에서 콩자반과 김치로 밥을 먹고 있었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벽에 등을 거의 붙인 채 몸을 웅크렸다. 그때 재호가 다 먹은 자신의 식판을 들고 일어서더니 낄낄거리며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무리들이 따라붙으며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야, 가난뱅이. 너도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재호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이의 앞에 섰다. 민준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자 재호는 들고 있던 자신의 식판을 그대로 민준이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자, 이것도 먹어라. 우리가 남긴 거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먹다 남은 끈적한 짜장 소스와 단무지 조각,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민준이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하얀 밥 위로 끔찍하게 쏟아져 내렸다. 주변은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재호 무리의 폭소가 터져 나왔다. 다른 아이들 중 일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일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차갑고 불쾌한 감촉,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온몸을 꿰뚫는 듯한 수치심과 모멸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시락은 더러운 잔반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랑과 민준이의 자존심이 함께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급식실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한 아이의 작은 세상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급식실 한쪽 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의 시선이 있었다. 박선영 선생님은 부임한 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은 젊은 여선생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지만 학교라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었다. 특히 그녀가 맡은 1학년 아이들은 아직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로 가득 찬 작지만 강력한 존재들이었다. 그럼에도 선영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작은 세상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려 노력했다. 선영은 종종 점심시간에 급식 지도를 마치고 나서도 급식실에 남아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아이들의 표정, 말투, 친구 관계 등 교실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선영은 급식실 한쪽 벽에 기대서서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에 머물렀다. 급식실 가장 구석,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민준이었다. 선영은 민준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입학 초기 가정환경조사서에 적힌 조모와 단둘이 생활함이라는 간략한 문구와 늘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아이. 가끔씩 달아빠진 옷소매나 낡은 신발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민준이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거나 주눅든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작은 아이에게서는 나이답지 않은 꿋꿋함 같은 것이 느껴지곤 했다. 선영은 민준이가 매일 도시락을 싸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편식이 심한 아이인가 생각했지만 이내 아이의 가정 형편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밥 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몇 번이고 말을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관심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나 부담을 줄까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또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민준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음을 선영은 감지하고 있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되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의 중심에 재호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눈치챘다. 그들이 민준이의 주변을 맴돌며 낄낄거릴 때마다 민준이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녀의 눈앞에서 가장 우려했던,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재호가 먹다 남은 식판을 들고 민준이에게 다가섰을 때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돼. 속으로 외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달려나가 소리치며 제지하는 순간 급식실의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집중될 것이었다. 가난해서 괴롭힘당하는 아이라는 끔찍한 낙인이 모두의 앞에서 찍히게 될 터였다.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재호가 망설임 없이 식판을 민준이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선영은 숨을 멈췄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끈적한 짜장 소스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더러운 음식물로 뒤덮인 도시락, 그리고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민준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선영의 눈에 각인되었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재호 무리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재호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고, 한 친구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아느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나서는 것은 민준이를 2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잠시 후 울음을 터뜨리는 민준이를 발견한 다른 급식지도 선생님이 달려가 아이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그녀의 시선은 울고 있는 민준이를 지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낄낄거리며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재호와 그 무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장난이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저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지,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끔찍한 폭력이었다. 선영은 조용히 급식실을 빠져나왔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재호와 아이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까? 교무실에 불러서 회초리를 들고 호되게 꾸짖을까? 부모님을 학교로 부를까? 아니, 그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교실 창가에 서서 텅 빈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었다. 교육이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섬세하고도 어려운 작업이 될 터였다. 선영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해졌다. 그래, 결심했다. 나는 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가슴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셔츠하며 더 나아가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상처받은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길을 잃은 저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선영은 조용히 자신만의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수업은 회초리나 꾸중 대신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와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아이들의 그릇된 마음에 올바른 길을 비춰주기 위한 한 젊은 선생의 진심 어린 노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종례 시간이 끝난 후였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왁자지껄 교실을 빠져나갈 때 박선영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재호와 그날 함께 있었던 아이들 4명의 이름을 불렀다. 재호, 민수, 동진이 그리고 상훈이. 잠깐 남아서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순간 멈칫했다. 어제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불려 남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반항심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다. 재호는 뭐가 문제냐는 듯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분명 꾸중을 듣고 벌을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교실에 남은 아이들을 향한 선영의 첫마디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다들 배고프지?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왔는데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선영은 교탁 아래에서 숨겨두었던 하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찐빵이 가득 들어 있었다. 달콤한 팥 냄새가 교실 안에 퍼지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선영은 아이들을 교실 앞쪽의 빈자리에 둘러앉게 하고 한 사람당 하나씩 따뜻한 찐빵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머뭇거리면서도 찐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선영은 자신도 찐빵을 하나 들고 아이들 곁에 앉았다. 그녀는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지금 너희만 한 나이였을 거야. 선생님 집은 그때 무척 가난했단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매일 밥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어. 아이들은 찐빵을 씹던 입을 멈추고 선영을 바라보았다. 늘 단정하고 예쁜 옷만 입는 선생님이 가난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그때 선생님의 유일한 낙은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었어. 하지만 우리 집은 도시락을 싸줄 형편이 못 됐지.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이면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곤 했어. 친구들이 도시락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창피해서 항상 교실에 혼자 엎드려 잠자는 척을 했단다.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찐빵 먹는 것도 잊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나는 혼자 교실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던 친구 하나가 다가왔어. 그러더니 자기 도시락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선영아, 나 오늘 아침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이거 너 다 먹어줄래? 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라고. 재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 내가 배고프다는 걸 알고 일부러 핑계를 대며 도시락을 나눠주려 한다는 걸.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괜찮다고 나도 배 안 고프다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지. 그러자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아서 자기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 그날 반찬이 뭔지 아니? 바로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계란 프라이였단다. 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친구가 말했어. 그럼 이 계란 프라이 하나만 먹어줘.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거야. 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그 친구는 나를 가난하다고 놀리거나 동정하는 대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눠주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었던 거야. 나는 그날 그 친구가 건네준 계란 프라이의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단다. 배고픔을 채워준 따뜻함보다 내 마음을 알아준 그 따뜻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야. 교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호는 자신의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분필을 들어 큰 글씨로 4글자를 썼다. 역지사지. 이건 역지사지라고 읽는 한자란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이야. 만약 내가 그 친구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친구가 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지. 선영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누구를 괴롭혔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거야. 대신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 한마디나 장난스러운 행동 하나가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만약 내가 그 친구였다면 내 마음은 어땠을지. 내가 받은 따뜻한 계란 프라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심코 던진 차가운 돌멩이 하나는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길 수도 있단다. 선영은 어제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그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들었다. 그것은 꾸중보다 훨씬 더 아프고 회초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자, 이제 찐빵 다 먹었으면 집에 가도 좋아. 선생님은 너희들을 믿는다. 오늘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앞으로는 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선영은 아이들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려 주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섰다.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 보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미안함이었으며 타인의 아픔에 대한 작은 공감의 시작이었다. 선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오늘 이 수업이 아이들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이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날지는 이제 아이들 자신에게,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믿고 이끌어줄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1997년의 겨울, 한 젊은 교사의 교실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중요한 수업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박선영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이 있은 후 며칠이 흘렀다. 학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재호였다. 재호는 며칠 동안 눈에 띄게 말이 줄고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늘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시끄럽게 몰려다니며 장난을 치는 대신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은 그런 재호의 변화를 어색하게 느꼈지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그날 이후 재호는 더 이상 민준이를 가난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민준이의 도시락을 훔쳐보거나 그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행동도 완전히 사라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호가 갑자기 민준이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거나 친한 척 말을 거는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7살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재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속 계란 프라이와 자신이 민준이에게 쏟아부은 짜장밥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내가 민준이었다면.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호를 괴롭혔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잔반으로 뒤덮인 채 끄끄 울고 있던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죄책감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급식실 구석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고개를 숙였고 누가 쳐다보기라도 하면 어깨를 움츠렸다. 그날의 상처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아이를 옥죄고 있었다. 재호는 자신의 식판에 담긴 밥을 숟가락으로 뒤적거리며 힐끔힐끔 민준이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도 더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두려웠다. 바로 그때였다. 재호 옆에서 밥을 먹던 그날 함께 벌을 섰던 동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야, 나 오늘 소시지 반찬 2개나 받았는데. 너 하나 먹을래? 재호가 고개를 들자 동진이는 재호의 식판이 아닌 민준이가 앉은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직접 하기 힘들면 내가 대신해 줄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함께 찐빵을 먹었던 아이들은 말은 안 했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재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결심을 한 듯 자신의 식판에서 가장 크고 맛있어 보이는 햄 소시지 하나를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식실의 모든 아이들이 재호를 쳐다본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여전히 친구들과 떠들며 밥을 먹기에 바빴다. 하지만 재호의 무리였던 아이들과 그날의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재호에게로 향했다. 재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재호는 성큼성큼 민준이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민준이의 도시락 통뚜껑 위에 자신이 가져온 햄 소시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재호가 서 있었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하지만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의 눈을 한번 쳐다보고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황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마치 도망치듯. 민준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도시락 뚜껑 위에 놓인 따뜻한 햄 소시지를 바라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소시지였다. 이것은 놀림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어설프고 서툴지만 분명한 사과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날의 서럽고 아픈 눈물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눈물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햄 소시지를 집어 입에 넣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시지였다. 자기 자리로 돌아온 재호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여전히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은 조금 가신 것 같았다. 이 작은 사건은 급식실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골목대장이었던 재호의 변화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가난뱅이라고 놀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 후로 민준이를 향한 노골적인 놀림이나 따돌림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아이들이 민준이의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았다. 여전히 민준이는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잔인한 말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도시락을 먹는 한 친구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선영 선생님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호의 서툰 용기와 민준이의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고 잘못은 바로잡혀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1997년의 추운 겨울, 달동네의 작은 아이와 공장 사장 아들, 그리고 젊은 여선생의 교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막 1막을 내리고 새로운 희망의 2막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민준이의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색깔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서 더 이상 짙은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처럼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밤에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일도 사라졌다. 민준이의 할머니는 그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달고 다른 손주의 책가방이 전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이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닐 터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다. 그저 손주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준이는 가끔씩 밥을 먹다가 선생님이요 하고 운을 떼며 젊은 여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들려주곤 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둥, 칠판에 어려운 한자를 써주셨다는 둥,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민준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선생님 덕분인가 보다. 참말로 고마운 양반이네. 할머니는 손주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이름 모를 젊은 선생에게 속으로 몇 번이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하루는 그 고마운 얼굴을 한 번이라도 직접 뵙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마침 민준이가 아침에 준비물을 빼놓고 갔다. 늘 같았으면 저녁에 핀잔이나 한 번 주고 말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할머니는 이것이 좋은 핑계가 되리라 생각했다. 시장에서 좌판을 정리하고 얻어온 무거운 콩나물 봉지를 내려놓자마자 할머니는 다시 허리를 펴고 학교로 향할 채비를 했다. 손주 녀석에게는 낡은 것만 입히고 먹이면서도 선생님을 뵈러 가는 길에는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옷을 입고 싶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몇 번 입지 않아 아직 색이 바래지 않은 옥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굽은 허리 때문에 옷매무새는 맵시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어느 양반댁 마님 부럽지 않았다. 느린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와 한참을 걸어 도착한 학교는 낯설고 거대했다. 수의실에서 잠시 주저하던 할머니는 민준이의 준비물을 전해주러 왔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고서야 교정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가득한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손주 또한 저렇게 웃으며 지내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1학년 3반 교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할머니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 교실 뒷문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작은 책상에 옹기종기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박선영 선생님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교실 한가운데 할머니는 자신의 손주를 발견했다. 민준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선생님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진지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한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 우리 강아지. 저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구나. 저 작은 머릿속에 세상을 담고 싶었구나. 한참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서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득 책 읽기를 멈춘 선영과 눈이 마주쳤다. 선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복도로 나왔다.
어머님, 민준이 할머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냥하고 맑은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민준이의 준비물 봉투를 내밀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선상님, 우리 민준이가 이걸 놓고 가서 폐가 될까봐 문 앞에서 망설였구먼요. 아니에요, 어머님. 잘 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행여나 자신의 누추한 행색이 귀한 교실을 더럽힐까 저어되었다. 그녀는 그저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마디 굵은 자신의 손과는 너무나도 다른 곱고 따뜻한 손이었다. 선상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선영은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만 가지 의미를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이의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를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을 할머니의 마음을. 별 말씀을요, 어머님. 민준이는 아주 똑똑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인걸요. 제가 오히려 민준이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 진심 어린 대답에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떨구고 말았다. 허리를 굽혀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학교를 찾아올 때와는 달리 그 발걸음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실려 있었다. 자신의 손주가 있는 곳이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따뜻한 등불 하나가 그 작은 세상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시장에서 특별히 사온 돼지고기를 넣어 어느 때보다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재호가 민준이의 도시락 뚜껑 위에 올려놓았던 햄소시지 하나는 조용한 교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 서툰 화해의 제스처 이후 민준이를 둘러싼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박선영 선생님은 이 작은 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더 큰 온기로 키워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아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얘들아, 이번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우리 반만의 특별한 점심 파티를 열어보면 어떨까? 각자 자기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반찬을 한 가지씩만 싸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이름하여 우리 반 행복 밥상. 아이들은 환호했다. 특히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는 매일 먹는 밥이 아닌 친구의 집 반찬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흥미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은 살짝 굳었다. 자신의 도시락에는 늘 김치와 콩자반뿐인데 그것을 친구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종례 시간 후 선영은 민준이를 조용히 불렀다. 민준아, 혹시 금요일에 가져올 반찬 때문에 걱정하고 있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영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민준이네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 할머님께서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담그신 김치잖아. 세상에 어떤 비싼 반찬이 그 마음을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가져오렴. 친구들도 분명 맛있게 먹을 거야. 선생님의 말에 민준이는 용기를 얻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행복 밥상 계획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게 김치 좀 싸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말에 담긴 용기와 변화를 느끼며 환하게 웃었다. 오냐, 우리 강아지. 그럼.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로 골라서 싸주마. 드디어 금요일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저마다의 반찬통을 들고 교실 중앙의 빈 공간에 모여 책상을 길게 붙였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반찬들이 펼쳐졌다. 황금색 계란말이, 달콤 짭짤한 장조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동그랑땡, 알록달록한 채소볶음까지.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다.
민준이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도시락 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아침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 고소한 냄새를 더한 잘 익은 김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가 김치를 내려놓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재호가 불쑥 자신의 반찬통을 열어 그 옆에 놓았다. 재호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햄 소시지 야채볶음이었다. 자, 다들 먹자.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아이들은 자신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반찬을 맛보며 우와, 너희 엄마는 요리사인가 봐.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처음에 망설이던 민준이도 용기를 내어 친구들의 반찬을 맛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 맛있는 반찬들이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민준이의 김치를 맛보기 시작했다.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김치보다 더 맛있는데? 한 아이가 외치자 다른 아이들도 앞다투어 김치를 맛보았다. 맞아, 아삭아삭하고 시원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최고다. 재호 역시 민준이의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김치를 몇 번이나 더 가져다 먹었다. 친구들의 칭찬에 민준이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물든 홍조였다. 자신의 단출한 도시락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김치는 세상 그 어떤 반찬보다도 훌륭한 음식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밥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보다 10배, 20배는 더 맛있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음식들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 차려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밥상이었다. 그 모습을 교실 뒤편에서 지켜보던 선영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아이들은 이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세상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동안 교실 밖의 현실 세계는 IMF라는 거대한 한파에 꽁꽁 얼어붙고 있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부도, 실직, 구조 조정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른들의 시름은 깊어졌고 그 여파는 아이들의 세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차가운 겨울 바람을 가장 먼저 맞은 것은 재호였다. 늘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던 재호의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재호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하청 공장이 원청 업체의 부도로 연쇄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재호의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났다. 매일같이 바뀌던 새 옷 대신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등교하는 날이 많아졌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최신 장난감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호의 얼굴에서 특유의 거만함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수심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부모님의 한숨 섞인 대화를 어렴풋이 엿듣게 되면서 재호는 집안에 닥친 위기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껏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했던 재호에게 가난의 그림자는 견디기 힘든 공포이자 수치심이었다. 친구들이 혹시나 눈치챌까봐 전보다 더 말을 아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재호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 그가 그렇게도 비웃고 놀려대던 민준이의 모습과 점점 닮아가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알아차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재호의 어두운 표정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려는 불안한 눈빛,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외로워 보이는 그 위태로운 모습이 남 일 같지 않았다. 박선영 선생님이 가르쳐준 역지사지라는 말이 다시금 민준이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만약 내가 재호라면 지금 얼마나 무섭고 슬플까? 민준이는 재호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떠올리기보다
지금 그가 겪고 있을 마음의 고통을 먼저 헤아렸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점심시간이었다. 행복 밥상 이후 급식실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 민준이는 더 이상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다. 재호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앉아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재호는 식판에 받은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숟가락으로 깨작거리고만 있었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그때 민준이는 자신의 도시락통을 조용히 열었다. 그날은 운 좋게도 할머니가 시장더리로 사오신 계란으로 부쳐주신 노란 계란말이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김치와 콩자반만 먹는 손주가 안쓰러워 어려운 형편에도 가끔씩 이렇게 특별한 반찬을 해주곤 하셨다. 민준이에게는 세상 가장 소중하고 맛있는 반찬이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자신의 도시락에서 가장 크고 예쁜 계란말이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재호의 텅 빈 식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재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민준이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식판 위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노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재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민준이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던 차가운 짜장밥, 그리고 자신이 민준이의 도시락 뚜껑 위에 놓아주었던 햄소시지 하나. 그리고 지금 민준이가 자신의 식판 위에 놓아준 이 따뜻한 계란말이. 민준이는 재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동정도 과시도 아니었다. 그저 나도 내 마음 알아라고 말해주는 듯한 조용하고 깊은 위로였다. 그 순간 애써 덤덤한 척 버티고 있던 재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꾹 참았던 서름과 불안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재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가 준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재호가 먹은 계란말이는 민준이가 과거에 맛보았던 햄소시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짜고 뜨거운 맛이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건넨 작은 온정은 그렇게 돌고 돌아 가장 절실한 순간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 1997년의 시린 겨울바람 속에서 두 아이는 가난과 상처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그 겨울을 기점으로 민준이와 재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이 되었다. 달동네의 가난한 아이와 몰락한 공장 사장의 아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아이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준 유일한 친구였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과 함께 단단해졌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겨울을 지나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은 소년으로 자라났다. IMF의 한판은 여전히 매서웠고 두 아이의 가정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민준이의 할머니는 더욱 굽은 허리로 시장을 지켰고 재호의 아버지는 공장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면 서로에게 기댔다. 준비물을 못 챙겨온 날에는 재호가 자신의 것을 반으로 쪼개 민준이에게 건넸고 운동화 밑창이 떨어진 민준이를 보고 재호가 아버지에게 졸라 얻어낸 튼튼한 본드로 꼼꼼하게 붙여주기도 했다. 반대로 풀이 죽어있는 재호를 발견한 날이면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지키며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에 콩자반을 나눠주었다. 때로는 그 작은 콩 한 알이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두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박선영 선생님은 두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들이 스스로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단단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했다. 그녀가 1학년 교실에 뿌렸던 역지사지의 씨앗은 이제 민준이와 재호라는 두 그루의 나무로 자라나 서로에게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다. 두 아이의 우정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때 재호를 따르며 민준이를 괴롭혔던 동진이나 상훈이 같은 아이들도 이제는 누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놀리거나 따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1학년 3반 교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연대의 기운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6학년이 되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박선영 선생님은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1학년 때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우리 반 행복 밥상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다. 책상을 길게 붙여놓고 둘러앉아 저마다의 반찬을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 중심에는 어색하면서도 기쁜 표정의 민준이와 퉁명스러운 얼굴 뒤로 복잡한 심경을 숨기고 있던 재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작은 아이들이 겪어냈을 아픔과 그것을 이겨내고 이룬 기적 같은 변화를 떠올리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아이들. 앞으로 아이들의 인생에는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선영은 믿었다. 특히 민준이와 재호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쉽게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지혜를 이미 어린 시절에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이었다. 졸업식 날 민준이와 재호는 나란히 서서 졸업장을 받았다. 두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쑥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6년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었다. 1997년에 그 차가운 급식실에서 시작된 두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초등학교라는 작은 무대에 막을 내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함께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처럼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기대어 꿋꿋하게 세상의 비바람을 이겨낼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 동안 1997년의 어린 아이들은 저마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는 어른이 되었다. 서울의 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급식지원센터. 이곳의 센터장인 30살의 이민주는 분주하게 저녁 배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달동네의 가난한 소년 시절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과 친구들이 건네준 따뜻한 반찬 한 조각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세상의 온기를 전해주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마음의 밥을 짓고 있었다. 그때 센터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들어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김재호였다. 야, 이 센터장. 아직도 안 끝났냐? 재호는 넉살 좋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IMF의 시련 속에서 쓰러졌던 그의 집안은 성실했던 아버지와 아들 재호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실한 중소기업의 CEO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부유함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특히 민준이 운영하는 이 아동급식지원센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오늘 후원 들어온 식자재들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고맙다 친구.
민준이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과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친구로 남아 있었다. 배식이 모두 끝나고 텅 빈 식당에 단둘이 남은 두 사람은 아이들이 먹고 남은 반찬 몇 가지를 놓고 늦은 저녁을 함께 했다. 하얀 쌀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겨운 밥상이었다. 재호가 문득 입을 열었다. 민준아, 기억나냐?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내 머리에 짜장밥 쏟았던 거. 민준은 피식 웃었다. 그걸 어떻게 잊냐?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는데. 미안했다, 진짜.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때 얼마나 철없고 바보 같았는지, 내가 나한테 계란말이 건네줬을 때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고마웠는지 몰라. 재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맙다, 재호야.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박선영 선생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린 아마 그냥 서로 미워만 하다가 끝났겠지.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제는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지 모를 젊은 여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칠판에 써주었던 역지사지라는 네 글자는 두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았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나란히 센터를 나섰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다음에 우리 반 애들 한번 찾아볼까? 동진이, 상훈이 다들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좋지. 다들 모아서 박선영 선생님도 꼭 찾아서 대접해드리자. 우리가 차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밥상으로. 민준의 제안에 재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997년의 춥고 배고팠던 시절, 한 아이의 작고 소박했던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메아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자라나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어른이 되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세상은 얼마나 더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렇게 1997년의 작은 등불은 20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